이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죠? 저희가 2024년도 1월 1일 첫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것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새해 조금 오른 2.5% 오른 최저시급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일까요? 라는 게 저희의 퀴즈였는데요.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9,860원. 만 원에서 140원 모자란 9,860원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오답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오답이 없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1489님이 이대훈님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인천 가는 중인데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딸이 큰 소리로 정답을 외치네요. 가족들과 함께 청취하면서 조심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1489님 고맙습니다. 또 차에서 가족이 함께 이동하시면서 경제 상식도 쌓으시고 성공도 예감하시고 고맙습니다. 이유진님은 아들이 졸업한 뒤에 이제 사회에 뛰어듭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다는데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라고 아드님과 이유진님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은희님이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좋은 소식, 좋은 뉴스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1월 1일이 생일이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도. 증시 상황 오늘은 물론 이제 장이 열리지 않는 날 휴장입니다. 휴장. 그리고 내일은 증권시장이 10시에 개장합니다. 10시에 내일은. 오전 9시에는 뭐 이렇게 막 행사도 하고 이러느라고. 코스피는 2655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866으로 지난해 마감이 됐죠. 올해도 지난해 같은 상승세를 혹은 지난해보다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이분의 조언을 좀 같이 빌려보겠습니다. 오늘의 개미스쿨 시간 신한투자증권 강북센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곽상준입니다. 근데 자리 이동이 좀 있으셨다고요? 네네. 연말부로 발령이 나서 기존에 이제 그 강북센터에 있다가 광화문 센터로 서울 배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네. 광화문 센터로. 근데 이제 지점장이 아니시라고요? 네, 이제 조직 관리는 저희가 작년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상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장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회사 전체 지점 중에서 연말 대상 그 가수들하고 연예인 대상 KBS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것처럼. 이대호 앵커님은 뭐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전 집에서 항상 밥상을 받죠. 오늘 아침에도 떡국 먹고. 네.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제 코드가 이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러 지점장 안 하시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관리하던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 제가 작년에 1차, 2차, 3차 목표를 잡았어요. 하나는 이제 당연히 좀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는 하나는 그 22년도에 손실 난 걸 다 회복하고 22년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고 수익을 내고 싶다.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싶다 했는데 22년 손실분을 메꿨는데 최고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지점장보다는 자산 운용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 관리보다는 고객 관리 더. 네. 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뭐 증권시장 이 정도면 꽤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18.7% 올랐었고 코스닥은 27.6% 올랐고 미국도 S&P 500은 24%, 나스닥이 43.4% 올랐습니다. 44%. 네.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 지수 상승률을 체감을 좀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체감 많이 못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40% 이상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86% 이상 올랐고 현대차가 33% 정도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66% 올랐고요. 기아차가 66%?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3%대.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극명하게 엇갈렸네요.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았고 엄청나게 유명했던 2차 전지는 오히려
중간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악소리 나는 그런 상황이죠.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하반기 들어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올해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한번 이렇게 차 타고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제가 말을 할 테니까 그 옛날 영어 시간처럼 repeat after me. 네, 제가 말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네네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네,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너무 뻔한 주식들 아니었습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설마 좋아지겠지 했던 거고 SK하이닉스는 설마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예, 이게 갑자기 AI라는 게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반도체 너무 안 좋았으니까 회복되지 않겠어? 했던 거고 현대차 그냥 꾸준한데 아유 이거 피크아웃 될 것 같긴 한데 꾸준한데 했더니 이렇게 좋았고 기아차는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좋았고 그러니까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많은 거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긴 안목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회사 좋은 회사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 이러면 그런 주식들을 사놓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 옆에서 뭐 100%가 났대 200%가 났대 해서 마음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급해지죠. 예. 그러면은 바람 앞에 초를 갖다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휘둘리는 흐름 속에 나의 나약한 초를 갖다 놓으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내 자리를 딱 지키면서 또박또박 가는 게 주식에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주 그 별책 부록으로 워런 버핏 관련된 책을 또 한번 다루게 되는데 워런 버핏이 이제 올해 94세네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 아니까 남 질투하지 말고 네. 대중과 반대로 가고 네. 남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때 탐욕을 부리고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듣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되새기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지난해 뭐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도 굉장히 컸었고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과연 2024년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더 강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속도가 줄어들 것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연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는데요. 네. 미국 시장 작년도 보면 압도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높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S&P가 다우보다 더 높게 올랐던 중요한 이유는 그 빅7이라고 일컬어지는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형 7개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기술주. 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200% 넘게 올랐고요. 그렇죠. 네, 뭐 테슬라도 100% 이상 올랐고 오히려 애플만이 제일 조금 올랐고 나머지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2월치만 놓고 본다면은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12월에 지수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러셀 2000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2000이 밖 시가총액 2000이 밖에 있는 좀 중소형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 미국의 러셀 지수라고 하는 건 이제 중소형주라고 네. 보면 되겠죠. 예, 그 주식들이 12월 오른 게 역대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예. 거의 연말에. 네, 연말에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리가 하향 기조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일컬어 피벗 그냥 입장을 바꿨다 네. 이렇게 일컫는데 파월에 피벗이 있었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파월이 이 정도까지 할 거냐. 그래서 음모론도 있어요. 이거 뭐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느냐. 뭐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음모론을 얘기하도록 하고 네, 기대하십시오. 네, 저기 그런데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되자 성장주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번엔 어땠냐면 들어오른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러셀 2000이 상대적 강세의 이유입니다. 연말에. 네. 왜냐하면 러셀 2000 지수가 10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금리 막 한참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0월이 힘들었고 예. 그때는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시장 굉장히 겁을 먹었을 때 네.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중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상하면 두 달 전의 일이었는데 5%를 돌파하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게 지금 3.8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좀 요거는 좀 빠진 속도가 좀 과하다는 느낌은 좀 들고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열위에 있었던 금리가 높으면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은행 대출 쓰는 중소기업들은 돈 못 벌어요. 더 힘들죠. 예. 왜냐하면 대형 기업들에 비해서 당연히 대출 이자가 높을 테고. 네.
대출이자 내고 나면 이 영업이익률 뭐 한 10% 내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리적인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성장주들도 올라가지만 얘네들은 정말 완전히 쭈그러져 있던 애들이 쭉쭉쭉쭉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런 대형 주식들이 오를 때 더 못 올랐던 중소형 기업들이 갭을 메우는 이렇게 틈새를 메꾸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격차를 좁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보아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사실은 금리가 그 고공행진했을 때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은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르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흐름들이 흘러갔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떨어지면 또 하나 같이 따라오는 게 이자를 덜 주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107까지 가던 게 지금 101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자산들이 조금 좋아집니다. 당연히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재 자산들도 좋아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러셀 2000의 갭을 메웠듯이 한국 시장도 올해는 그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습니다만은 미국과 벌어진 차이를 조금 극복하는 그러니까 갭을 메우는 차이를 메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게다가 작년도 미국의 상승 중에서 성장주 좋다고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좋았어요. 뭐 당연히 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네. 그것만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은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사상 최고치를 넘겼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기업들도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막 육박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반도체 주식들이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감안해 보면 한국은 이제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만 하더라도 뭐 한 30% 네. 이 상태니까요. 근데 앞서 이제 제가 장비주들이 사상 최고치가 같다 그랬잖아요. 네. 장비주들은 가장 먼저 움직여요. 왜냐하면 생산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먼저 깔아야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먼저 깔아야 되는 거고 먼저 발주를 내고 주문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냐면 그것들이 깔리고 생산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휴대폰에 쓰는 AP라든가 네. CPU라든가 GPU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연계된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 자동 설계 업체들 이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GPU가 부족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GPU가 늘어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당연히 메모리도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준비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련해서 준비된 회사였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오른 거고. 네. 자 그렇다면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그것들이 반영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와 또 메모리 고집전 메모리인 HBM 이런 시장이 계속 열리면서 한국 상반기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주변 주식도 좋을 겁니다. 반도체 주변 주식이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중에 중심 중에 중심은 한미반도체였죠.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HBM을 만드는데 핵심 장비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좋았던 거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장비를 깔고 나면 제품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품 만들 때 사용되어진 소모품 만드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오히려 후공정이 작년에 좋았다면 전공정의 기대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가요? 후공정, 전공정? 후공정은 네. 그 만들어놓은 네. 웨이퍼를 쪼개가지고 조립하는 과정. 네. 패키지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조립하는 과정이고 전공정은 웨이퍼에 그림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림 네. 그리고 쌓고 깎고 쌓고 네. 깎고 그거 하는 과정을 전공정이라고 네. 하고. 근데 이제 이 전공정이 올라갈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이실 텐데 작년부터 계속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 드렸던 게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예, 시간 문제다. 근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아질 거다. 네. 라는 말씀드렸는데 과연 올해 삼성전자가 정말 대운을 잡을 것이냐. 이 여부가 판가름 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만 좋아지면은 제가 보기엔 7만 원대 정도는 뭐 중반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HBM 잘하면 그렇게 갈 것 같고 파운드리를 잘하면
8만 원을 훨씬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이 뭐냐면 GPU가 부족하다. 네. 그리고 뭐 CPU나 AP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좋았지만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좋아지면 이런 걸 직접 만들어주는 회사도 좋은 거예요. 네. 파운드리라고. 예,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TSMC는 좋았습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가 TSMC만큼 이렇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좋진 않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네. 어디 저기 그 시장 가서 빈대떡 부치는 분들이 후라이팬 휙 해가지고 돌리면 빈대떡이 순식간에 확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2바퀴 돌아가지고 뒤집히시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노하우로 하는 거죠. 네. 저희도 그거 뒤집으면 처음에 하나도 안 뒤집어지지만 네. 자꾸 매일 하면 뒤집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도 그러하다. 예, 이건 연습이라기보다 실전이죠. 네. 실전에서 조금씩 실패하면 조금 가다듬고 하면 이게 업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 불량률, 뭐 수율 이렇게도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수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에서 TSMC로부터 그 패키징의 귀재를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시간차를 두고 회복이 될 거예요. 거기 차이가 벌어졌던 게 패키징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EUV를 굉장히 장비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도 같이 갔었던 네덜란드 네네. ASML이 잘 만드는 그 네. 포토 장비. 그렇죠. 아주 비싼 예. 세계에서 TSMC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거의 별로 못 갖고 있는 바로 그 장비를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장비를 들여온 이후부터 조금 뭔가 수율이 좀 안 나와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죠. 그렇죠. 안 써본 최첨단 장비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성품 장비하고 틀려요. 예. 이런 장비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 흐름에 맞게 다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EUV 장비가 들어온 지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시간의 문제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면 21년도 초반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엄청날 거야라고 하면서 9만 전자를 찍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구체화되는 게 24년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뭐 바닥을 쳤고 되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약간 부진했던 HBM이라고 하는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도 좀 만회를 하면서 사실 좀 저력을 보여줘야죠. 근데 삼성전자 항상 주가는 또 먼저 움직이고 그럼요. 23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돼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오르냐? 아니요. 그 전부터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저희처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좋아질 건가?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수율이 도대체 얼마나 진짜로 좋아져? 이런 거 관심이 있거든요. 수율이 조금만 좋아진다는 뉴스가 있으면 벌써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이라는 건 3에서 6개월 먼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꼭 하나 또 오늘 새해 그 꿀떡으로 하나 선물로 드릴 거는 꿀떡. 하나 드릴 건 뭐냐면 무조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내 귀에 들리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는 끝났다. 그래서 좋은 뉴스 들려가지고 거기에 자리 잡으면 이미 남의 주식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황이다. 그러니까 네. 저도 농담 반 진담 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재작년에 그 모 대형 반도체 회사에서 전 사무직 직원에게 그 해외 그 뭐 200만 원짜리 의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싼 의자를 쫙 깔아준다. 네. 라고 했을 때가 되돌아보면 그때가 8대였고. 그럼요. 근데 지난해 초 중순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성과급이 안 나온다. 네.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주식을 살 때고. 네. 근데 얼마나 빨리 반영이 됐냐면 삼성전자는 21년도 초에 주가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실적 고점이 22년도에 나왔어요. 네.
거의 1년을 선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좋아지고 25년도에 저희는 업황 피크를 찍을 거로 봐요. 언제요? 25년도에. 25년도에. 예, 반도체가 업황 피크를 찍을 거로 보는데 네. 그러면 주가 피크는 24년도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선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5년도에 사상 최고치 야 삼성전자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야 사야 돼 했는데 그다음부터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 그러면 이거 세상이 정말 잘못됐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금융시장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 금융시장의 논리는 내 생각과 내 논리하고 다르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시장에서 이렇게 똑똑한 남자분들이 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수님들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되는 몇몇 그 직업군이 있거든요. 뭐 교수님들 네. 그리고 어디 전문가들 엔지니어 공학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너무 경제와 현장을 잘 알수록 약간 시계열이 좀 다른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실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성공했잖아요. 세상에서. 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보기엔 이거 정말 좋은데 하고 하면 그때 벌써 이미 끝난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하고 고집을 딱 부려요. 그럼 주구장창 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온몸으로 다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대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주식시장 근처 안 오시는 게 오히려 신상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로 큰 부를 일군 뭐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워드 막스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 아니 먼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먼거 얘기 나오셨으니까 이분 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독서량이 대단해요. 버핏도 대단하고. 그렇죠. 버핏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11살 때. 네, 조금만. 11살 때 오마하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있는 투자 서적은 다 읽었다.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약간 좀 보통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먼 건 하루에 대략 한 400~50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읽을 거리를 한 400페이지 읽었다는 거예요. 책으로 따지면 2권씩은 읽었고. 어마무시한 양이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건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분들조차도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대신에 뭐 이건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투자 태도를 바꾸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고요. 이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절대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금리도 버핏이 항상 중력과 같은 것이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모든 걸 끌어내린다라고 네. 했는데 그 중력처럼 작년, 재작년 정말로 많은 자산을 끌어내렸던 그 중력과 같은 금리가 이제는 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실물 경기는 정말 최악인데 예.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시장은 조금씩 꿈틀꿈틀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가만 오르는 거야? 네. 이런 말 나온다는 네.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원래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르게 일컬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중의 돈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각국의 M2의 흐름과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가요. 큰 틀에서 보면. M2라고 하면 이제 광의의 동화라고 네. 해서 현금성, 네. 뭐 단기간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현금들을 모아놓은 그 종류. 네. 그리고 대출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출도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환경이면 자산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번엔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24년도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력은 떨어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네. 이러면 좀 재미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데 네. 사상 최고치예요. 너무 빨리 올랐어요.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금리가 떨어진다고 얼마나 더 오르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아야 미국 시장이 힘을 받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는 뭐 오히려 이런 한국 시장이라든가 다른 나라 시장을 조금 더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미국 시장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뭐 이런 쪽으로 좀 차라리 관심을 일부 이동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따져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고점에서. 그러면 얘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오를 거냐? 그 고점에서 떨어진 게 많은 쪽은 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점에서 떨어진 가격이 없으면 이게 또 많이 오르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보셔야 됩니다. 금리를 보실 때 단순히 금리만 보시면 안 되고 현재 가격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주요 주식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를 폭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공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25년도에 너무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면 오히려 24년도에 주가는 피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나 그걸 가격으로 땡겨왔느냐도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거의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준으로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고 문제는 그 시점하고 금리 인하의 폭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하고 제가 앞서 방금 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시장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연원이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실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3월 달에 100%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0% 90%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까지는 3번 정도 금리 내릴 거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적어도 5번 6번에서 7번까지 금리를 낼 거다. 보통 한 번에 0.25%씩 금리를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1.5% 정도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최대? 네. 아니요. 최대는 더 높아요. 1.75%까지도 금리 올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좀 너무 앞서가는 건지. 채권 시장 작년에 보면 항상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락할 때도 과하게 폭락을 했었고 상승할 때도 조금 과하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피봇 그 12월 달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기는 파월이 피봇을 했다. 금리에 대한 입장을 확 바꿨다. 이것 때문에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작년 12월 기준으로 연준에서는 올해 24년도 연말 기준으로 그 한 4.6% 생각을 했으니까 3번 또는 4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적어도 한 6번에서 7번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앞서간 건데 요거 이제 3월 달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3월에요? 네, 3월에 처음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면 뭔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즉 채권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금리 방향성이 서너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이상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월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월 달까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확신 속에서 시장 랠리를 좀 하다가 3월 달이 3월 FOMC가 다가오면 조금 주눅이 들지 않을까? 얘네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지? 동결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1월은 다들 동결로 보고 있고요. 3월은 무조건 인하로 보고 있으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시장이 조금 놀라면서 후퇴를 하겠죠. 그때는 아마 금리 인하를 거의 다 90%는 반영을 하면서 올랐는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가 안 내려가면은 또 당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시장은 항상 좀 미래를 먼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영을 하다 보면 잘못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을 바라보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시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뚱뒤뚱. 또 이제 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의 속성이니까요. 예, 코스톨라네가 얘기하는 산책하는 사람하고 강아지. 저도 오늘 강아지 데리고 잠깐 산책을 했는데 미친 듯이 왔다 갔다. 끈 안 매달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가격이라는 거, 주가라는 건 또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근데 항상 이게 불확실성이 많을수록 주가는 더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유난히 많은 한 해더라고요. 우리 총선 4월에 있죠. 특히 미국의 11월 대선.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좀 시장 자체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도대체 왜 그 파월이 12월에 급작스러운 피벗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음모론을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 미국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동안에 태도하고 너무 다르잖아.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바뀔 수 있어 라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임기가 끝나는 파월이 연임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이 됐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때 연임을 했고, 네. 그러면 좀 색깔이 뭐 어느 한쪽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뭐하지 않을까요? 그전 저 페드 의장은 옐런, 자넷 옐런, 지금은 재무장관인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었어요. 근데 연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연임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단칼에 잘랐죠. 네. 그러면서 공화당원인 파월을 땡겨왔어요. 잘하라. 그런데 조금 트럼프가 조금 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관해서는 또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거든요. 금리 내려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놓고 연준에 막 압박을 많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라 했는데 안 내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놈보다 더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린 거죠. 파월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사실 역전당하면서 패했던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파월한테는 앙심이 있을 수 있죠. 금리를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 봤을 때. 그러니까 공화당원이라서 믿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내 말대로 안 했다. 네, 등판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가 됐을 때 재임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파월이 이게 이제부터 음모론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재미있거로 가십거리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파월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인기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에요. 물가 때문이죠. 예, 그래서 물가를 때려잡아야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 대대적으로 했던 게 정말 물가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정말 고공행진 시켰던 거고 어떻게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 미국 경기 아무리 좋아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라고 할 정도로 금리를 많이 올렸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거든요. 네. 시간 문제지 앞으로 2%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경기를 좋게 해주려면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시그널을 주고 실제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경기가 회복이 되겠죠. 자산시장부터 시작해서 경기 조금 회복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좋으면 현역한테 좋을까요? 전역한테 좋을까요? 전임한테 좋을까요? 아무래도 현역한테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음모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연임만을 위해서 정책을 다 결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거는 미국의 외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해서 이게 사실은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는 그런 통화정책 회의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그리고 선거 중에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클로징을 하고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뭐 다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요. 1월달 대만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게 13일이죠. 네.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지점의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3일에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있죠.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첫날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활기찬 그리고 희망찬 새해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